네, 처음에는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예. 다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엔 지난 5개월의 과정을 몇 개의 키워드로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서 여러분들도 좀 가물가물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요새 뭐 가짜 뉴스도 판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그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조명을 해볼까요? 네, 우선 이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 예.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으로 판명된 일들도 많았죠. 그렇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부터 볼까요? 네.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첫 반응은 이 미르 K재단에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딱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치게 인신 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화 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어 기업들도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기업들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다라고 네. 10월 20일에 말했던 건데 네. 이 말이 지금 거짓으로 판명이 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 청문회 과정 또 뒤이은 검찰 특검 수사에서 청와대의 요구로 기업들이 돈 낸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죠. 지금 이 10월 20일 것이 대통령 첫 언급이고 그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있었어요. 이후에 3번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고요. 네. 한 번의 출입기자 간담회 그리고 친박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 이렇게 총 5번이 있었는데요. 먼저 10월 25일 1차 담화의 한 부분 들어보시죠. 예. 최순실 씨는 지난 대선 때 주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집권 초기에 최순실이 관여한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없었다라는 게 1차 담화 때 내용이었죠. 네, 하지만 최순실의 이 청와대 출입은 정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사실이 밝혀졌죠. 그렇죠. 특히 두 사람이 대포폰으로 통화한 것만 해도 작년 6개월만 573회에 이른다는 사실이 특검 조사에서 드러났고요. 2차 담화 때도 어떤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11월 4일 2차 담화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 특검 조사 다 수용하겠다라고 사실은 굉장히 반성하는 약속을 한 거죠. 듯한 느낌으로 말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책임 규명 협조는 빈말이었고요. 예.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되레 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예. 했죠. 대통령 자신도 검찰과 특검 수사 수용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고요.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건지 뭔지 하여튼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 3차 담화로 가보죠. 거기에도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네, 퇴진 압박이 거세지자 다시 11월 29일 카메라 앞에 나왔는데요. 예. 퇴진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이러면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때는 개헌 카드로 어떤 정치권의 탄핵 전선 분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유도하는 발언이다. 이런 비판이 뜨거웠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국회 또 국민을 자극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렇죠. 국회는 이 대통령이 사태를 모면하려고 꼼수를 썼다 이렇게 봤고요. 예, 결국 1호부터 나흘 만에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거고 네.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1월 1일에 갑자기 기자간담회가 소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삼성과 자신을 엮었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예. 완전히 엮은 겁니다. 뭐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하고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엮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완전히 엮은 거다. 억지로 엮은 거다. 근데 이 부분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렇죠.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서 삼성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물론 대통령 측은 황당한 소설이다 이렇게 했지만 뇌물을 줬다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죠. 이제 남은 건 친박 매체와의 마지막 인터뷰가 있는 거죠. 그게 1월 25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실로 드러난 문화계의 블랙리스트조차 대통령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자체는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일이죠. 그럼 대통령께서 말하시죠. 모른다. 블랙리스트 네. 나는 모른다 하는 건데 예. 특검의 수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죠. 관여했다. 네, 김기춘의 경우는요. 이 건으로 구속까지 됐고요. 예. 공소장에 이렇게 적시가 됐습니다.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이렇게요.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예, 이 블랙리스트 사건만으로 모두 5명이 구속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말씀하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청문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죠. 지시가 있은 뒤부터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정무수석을 거쳐서 문화부로 내려왔다는 것이 문화부 전직 공무원의 증언인데 사실 저희들 블랙리스트 만든 일 없습니다. 저희들 블랙리스트 만든 적 없습니다. 네. 문화부에 그 많은 증언들이 다 나오는데도 상당히 뻔뻔하게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12월 7일 청문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대통령 거짓말에서 청문회 거짓말로 넘어왔습니다. 네, 근데 청문회에서는 뭐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거짓 증언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많았죠. 대표적인 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K미르스포츠 204억, 최순실한테 80억, 장시호 16억, 그리고 말이 있습니다. 이 돈이 나가는 거 모르셨습니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수백억의 돈을 그분들이 자의로 그 돈을 집행했습니까? 증인, 모르셨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죄하십니까? 이 몰랐다는 말, 이걸 특검은 거짓말이라고 본 거죠. 네, 법원도 결국에 구속영장을 따라서 발부를 했고요. 그래요. 이재용 부회장 말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땠습니까? 정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의 거짓말도 거의 막장 수준이었고요. 그나마 양심이 있을 것 같았던 교수들, 의사들 이런 분 거짓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분의 거짓말 들어보시죠. 예. 역시 그러면 남궁시 지사에게 정유라가 지원했다 이야기한 거 적절했다고 봅니까? 없습니다. 아예 그냥 거짓말을 그냥 아주 그냥 하기로 작정을 했군요. 아닙니다, 네? 의원님. 제가 자, 보세요. 그런 말씀을 진짜 자, 전한 적이 자, 없습니다. 김종 교수 이거 12월 15일 청문회예요. 그러니까 네. 안민석 의원이 묻고 있고 이대 학장 김경숙 전 학장의 목소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한다는 말이 딱 어울릴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밖에도 의사인 김영재, 정기양, 이임순도요.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나서 전부 그 후에 기소가 됐습니다. 위증 혐의도 그럼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검이요.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한 사람만 모두 13명이 됩니다. 13명. 대통령 제외하고 13명. 네. 자, 여기까지가 거짓말 부분인 거고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시민 여러분, 광화문 사거리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청와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키워드 촛불 집회입니까? 네, 촛불 혁명이라고도 하죠. 지난주까지 모두 19차례나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예. 연인원 1,400만 명이 모였으면서도 매번 평화적인 시위로 국민 여론 형성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왔죠. 예. 촛불 집회가 시작된 계기는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그리고 19차 가운데 클라이맥스는 6차 촛불 집회였습니다. 6차가 언제예요? 12월 3일이었는데요. 12월 3일. 예, 당시 시민들의 음성 들어보시죠. 가장 청와대와 가까운 곳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당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라도 힘을 모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6차가 왜 클라이막스였죠? 이 6차 촛불 집회 역시요.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건데요. 역대 가장 많은 230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렇죠. 청와대 앞 100m 앞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예.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거죠. 이 6차 촛불 집회에 힘을 받아서 국회 탄핵소추안이 6일 만에 가결이 됐던 겁니다. 12월 9일 가결. 네, 이런 전반적인 국민 여론에 저항하는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그랬죠. 이 세 번째 국정농단 사건의 키워드 친박의 저항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친박의 저항. 탄핵 반대 집회의 기원은요. 작년 11월 12일 박사모가 주축이 된 촛불 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였습니다. 예. 그 이후 모두 16차례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등장한 게 순진한 국민들을 현혹시킨 가짜 뉴스였죠. 가짜 뉴스. 예, 한 대목 들어보시죠. 예. 거짓
거짓말, 왜곡 전부 늘어놓고 사과 정정보도 하나 없이 아니면 말고 합니다. 쓰레기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종편 언론 다 이번 3월 말에 폐지해야 됩니다. 언론들이 거짓말을 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거짓말을 했다면 벌써 문제가 됐겠죠. 아무 죄도 없는 문학의 인사들까지 탄압하고 박해했던 이 정권이 가만히 놔뒀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사람들 동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계속 있었어요. 최근에는 실제로 집회 규모가 상당히 커졌거든요. 예. 탄핵 반대 집회는 3인이 주축이라고 합니다. 노인, 교인, 군인 이렇게 3인이요. 예. 노인은 박사모를 일컫고요. 교인은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 또는 사이비 종교에서 동원한 교인들입니다. 또 한 세력이 군인이라는 거죠. 퇴역 군인들을 말하는데요. 아. 군가도 틀고 또 거수경례도 하고 마치 쿠데타라도 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현장 한번 들어보시죠. 예. 차렷! 경례! 충성! 바로! 우리 예비역 대령연합회는 도저히 나라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예비역 간부들 100만 명이 일체 걸기하였습니다. 이분들 집회도 사실은 뭐 자유가 보장돼야죠. 네. 그렇지만 이게 문제는 점점 집회가 폭력적으로 좀 과격하게 변질돼 가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헌재 재판관들이나 특검의 주거지 여기서 이제 백색 테러를 암시하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랬어요. 지난달 24일 박영수 특검의 집 앞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특검이 끝나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맞습니다. 그럼 당신 언제 따일지 몰라. 박영수 처단. 박영수 처단. 박영수 박살. 박영수 박살. 잠깐만요. 사실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시위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박영수 처단, 박영수 박살 이런 구호가 등장했어요. 요것 말고 더한 구호도 굉장히 많은데요. 허허. 박영수 특검 부인도요. 이 보복 집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기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이게 오늘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엔 이게 잠잠해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분들 지금의 분위기를 봐서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쉽게 승복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참 이게 이제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좀 모자란 느낌도 들어요. 더 할 얘기 많죠. 네, 검찰과 특검의 활동상 또 헌재 변론 활동에서 짚어볼 것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번 사건을 있게 한 언론의 보도 활동, 또 내부자의 폭로 이런 것들도 제가 일일이 정리는 못했습니다만 청취자들 뇌리에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